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상업경제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무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무역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자, 무역의 형태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래요. 제3자의 개입의 여부에 의해서 중개무역이나 또는 중개무역, 여익, 그 다음에 중개아이무역, 그 다음에 통과무역이나 수입치무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한 연계해서 수출입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하는 무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무역이 바로 뭐냐면 물물교환이나 또는 제품 환매, 부상무역 또는 응대무역이 대응무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무역에 따라서 우리는 무역의 형태가 있다.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요, 수출입 계약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습 목표는 이렇게 정했어요. 수출입 계약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선생님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수업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가 뭐냐, 우리가 배워야 할 뭐냐, 배워야 할 내용이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수업을 임하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습의 목표를 수출입 계약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출입 계약 절차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국가 간의 수출입의 형태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즉, 두 국가 간의 상거래 행위를 우리는 무역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의미는 한 나라에서 상품을 팔면 수출이라고 했고 상품을 구입하는 나라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수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이러한 수출입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무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이거는 그냥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뭘 작성할까요? 그렇지. 약정서를 작성하겠지. 이것을 우리는 매매 계약서겠죠. 즉 수출입 계약 체결일은 서로 다른 국가의 매매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으로 수출업자는 반드시 무엇을 인도해야 된다? 물품. 그리고 반대로요. 수입업자는 이것을 물품을 수령하고 무엇을 지급해야 된다? 돈을 지급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수출입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이 있어요. 자, 수출업자는 반드시 무엇을 제공해 줘야 된다? 물품. 반면에 수입업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사이에서 모두 의무가 있다 해서 쌍무 계약이라고 그래요. 쌍무 계약 또는 쌍무 계약이라고 하는 무역이라고도 하는데 양 당사자 간에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수출입 계약이 성립이 되면 양 당사자는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서로 쌍방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수출입 계약 체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절차는 해외 시장을 조사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해외 시장을 조사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현지에 가서 직접 조사하고 그 거래처를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직접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또는 우리 코트라라고 들어봤죠? 국가에서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서 무역진흥공사라고 하는 이런 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을 통해서 해외 시장을 조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외 시장이 조사가 되면 그 다음 뭐예요? 해외 거래처를 선정해야 되겠죠. 자, 거래처가 어떠한 거래처가 있는가? 즉, 우리가 이러한 물건에 대해서 상품을 사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구매 의사를 표시하는 거래처가 있겠죠. 그 거래처를 뭐한다? 선정한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 이러한 거래처가 선정이 됐으면 그 거래처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를 해야 돼요. 자, 신용조사에서는 우리는 3C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잠시 후에 신용조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3C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거래 회사에 거래하는 그 기업의 어떤 신용도나 즉 상도덕이나 그 다음에 또는 재무 상태나 경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바로 신용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퍼시티, 그 다음 캐피탈, 그 다음에 캐릭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뭐 카운트리나 또는 다양한 이런 신용조사에 포함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신용조사를 통해서 괜찮다면 거래를 뭐 하겠어요? 제의하겠죠. 그 거래를 제의한다는 것은 청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확정적 의사표시예요. 자, 이런 조건에 의해서 물건을 팔고자 합니다. 이런 조건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청약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것을 청약이라고 하고요. 그 조건에 맞게 내가 이것을 구매하겠습니다. 또는 팔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승낙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겠어요.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무엇가 체결된다? 그렇죠. 계약이 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입 계약 체결 과정 이행을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신용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신용조사. 자, 신용조사라고 하는 거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죠. 자, 신용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 기업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아까 선생님이 3C라고 하는 거, 캐피털, 캐피서티, 그 다음, 캐릭터, 즉, 그 기업이 얼마나 재정 상태, 즉, 재무 구조가 건전한지. 왜냐면, 여러분, 무역은 위험도가 반드시 도달해요. 위험이 반드시 따르잖아요. 그 위험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위험이에요? 대금 회수 위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신용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기업의 어떤 재정 상태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 그 기업의 어떤 경영 실적,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바로 캐퍼시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그 기업에 대한 평판, 얼마나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진행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보다 이런 캐릭터라고 하는 상도덕, 그 이외에도 어떤 국가의 기업인가, 그 다음 그 기업의 담보 능력은 얼만큼 있는가 등에 따라서 이렇게 신용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신용조사가 되면 거래 제의가 되고요. 그 다음 거래 제의가 됐다는 것은 청약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자,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청약하는 사람을 청약자라고 하겠죠. 그 청약을 받는 사람을 피청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물건을 사거나 팔겠다는 확정적 의사결정을 청약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물건을 사겠다는 것은 청약의 의미에는 물건을 사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물건을 팔겠다. 즉 수출상이 청약을 할 수도 있고 수입상이 청약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첫째, 확정 청약. 여러분들 별표시 좀 해놓으세요. 확정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퍼라고 하는데 펌 오퍼라고 그래요. 즉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청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는 청약이에요. 이런 청약을 우리는 무슨 청약이라고 한다? 확정청약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자유청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리오퍼라고 하는데 이 자유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기 전에 그 청약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확정청약하고 서로 반대 개념의 청약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교과서 269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에 잘 나와 있는데요. 반대 청약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카운터 오퍼라고 하는데 이 반대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약자의 청약 내용을 피청약자가 수정해서 다시 보내는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수출상이 A라는 상품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100만 원에 가격 조건은 1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보냈어요.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B라는 피청약자가 그 청약의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가격을 9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품질 조건은 양육지 인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 대금 결제 조건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내용 청약의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보내는 이러한 청약을 우리는 반대 청약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해 가시나요? 자, 그리고 조건부 청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청약의 조건이 달려진 청약을 의미해요. 자, 최종 승인 청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청약은 뭐냐면, 최종 승인, 또는 최종 확인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즉,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되어지는데, 이 최종 승인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청약자가 승낙을 했다고 할지라도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만이 계약이 성립되어지는 청약이에요. 그 다음에 선착순 재고 청약이 있어요. 선착순에 의해서 재고가 남아있는 만큼 선착순으로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조건을 붙이는 청약이겠죠. 그 다음 반품 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반품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마트 같은 데 보면 농산물 같은 걸 이렇게 전시해 놓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반품하죠. 또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이렇게 상했어요. 그러면 그걸 팔 수는 없잖아요. 마트에서.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다시 어때요? 보내는 반품시키는 경우가 있죠. 즉 이렇게 마트하고 중간 상인과 그 다음에 생산자와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반품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바로 반품 청약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승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승낙이라고 한다. 그런데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에요. 즉 확정적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 말의 의미는 청약한 내용을 자꾸 바꾸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청약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승낙이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반대청약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면 안 돼요. 자, 반대청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때요? 청약자가 청약한 내용을 피청약자가 다시 수정해서 보내는 청약이죠. 그러니까 그게 확정적이에요? 아니에요? 확정적이 아니잖아요. 반면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한 내용, 그 청약자가 보낸 청약의 내용을 내가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고요. 그 다음에 청약의 기간 내, 유효 기간 내에만이 그 승낙을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력 부분을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청약과 승낙의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달라요. 청약은 도달주의예요. 도달주의는 뭐고 발신주의는 뭘까요? 자, 승낙은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요. 청약은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도달주의라고 하는 것은 청약한 내용을 피청약자가 인지하고 있을 때 알게 될 그 시점, 그 시점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말 그대로 청약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당시에 바로 자신의 피청약자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한 그때가 바로 뭐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을 발신주의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계약이 체결되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체결할까요? 안 할까요? 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즉 수출입 계약에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8가지 조건들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우리 책에서는 한 6가지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품질 조건이에요. 자, 우리 이미 이거 품질 조건에 대해서 우리 매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 있죠. 자, 품질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 품질에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는 조건이에요. 품질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품질과 관련된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냐?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결정하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여러분, 이게 매매 계약서의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손실, 파손이 발생했을 때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 위험 부담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조건이, 수출입 계약의 조건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단 이야기예요? 품질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첫째, 현품이라는 게 있어요. 현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으로 직접 보고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어제 배웠던 보세 창구도 거래라고 하는 거 배웠죠? 응? 보세 가공 무역이라고 하는 거 있었는데 그 보세 창구도 무역은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이 수입상이 직접 그 물건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품의 일종이에요. 여러분들 이 현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체를 볼 수 없고 또는 적은 양 이럴 때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한 그런 걸 결정할 때 그렇게 품질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현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견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샘플을 이용해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빠가 또 부모님이 자동차를 사고자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모 상사의 자동차를 딱 보니까 그 전시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걸 타보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 품질 조건에 물어봤어요. 자, 이거와 똑같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 그 품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샘플을 통해서 똑같은 동일한 품질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견품에 의한 품질 조건입니다. 그 다음 브랜드에 의해서 즉 상표에 의해서 여러분 그 품질을 인정해 주는 게 있죠. 자, 선생님 가끔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나주 가면 뭐가 유명하죠? 그렇죠. 나주 배가 유명합니다. 장수하면 장수의 사과가 유명하죠.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나 또는 그 상품을 통해서 품질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상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표준품에 의한 품질 결정 방법은요, 말 그대로 표준에 의해서 품질로 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냉동 물건들이에요. 자, 어류 같은 거. 여러분들 그 명태를 얼렸어요. 냉동 물건이에요? 근데 그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때? 판매에 적합해야 된다. 이것이 품질 조건으로 들어간다는 게 바로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토질이나 또는 기후나 이런 거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마가 좀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의 당도가 전부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품질이 안 좋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기후나 토질에 의해서 이렇게 품질이 영향을 받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품질을 결정하자 해서 나온 게 평균 중등 품질 조건입니다. 그 다음 규격 각 나라마다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KS 마크를 인정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품질을 인정해주는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규격에 의한 방법. 명세서에 의한 방법은요. 여러분들 그 기계 같은 거 어때요?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명세서를 보고 이거에 대한 성능, 그 다음에 뭐 품질,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품질 결정 시기에 따라서요. 선적 품질 조건과 양육 품질 조건이 있어요. 자, 선적 품질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그 물건 화물을 어디에 있다 배에 실었을 때 문제가 없으면